안녕하세요. 바산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환가사례 연구 10-1 편파행위 변제편 세 번째 사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증금 수령 후 사채를 편파 변제한 겁니다. 55년생 남자고요. 2011년 12월 6일날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시 조사 포인트로는 사채 이자를 준 통장, 카드값 돌려막기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자녀 명의의 주소 이전 경위 조사, 임대차 보증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녀명의 시골집 취득 경위, 요양용도인지 여부, 자녀 소득, 채권자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편파 변제 2,500, 2천만원, 집주인 서모씨에게 받은 9천만원 수표, 전 가족의 5년에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인 사업자료 및 회생신청 서류, 이런 등 전반적으로 채무자 및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 이력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 약간 좀 흐리죠. 잠깐만요. 네, 주거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어떻습니까? 보증금이 1억이 있었죠. 2009년까지. 근데 2010년에 보증금이 1,500으로 8,500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 돈이 정당하게 어떤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혹시 편파 행위는 없었는지. 직업 이력을 보겠습니다. 2008년에 음식점 처박모씨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맛집으로 땡땡땡 맛집으로 상호 변경했어요. 2010년. 네, 결국은 이제 2011년까지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자영업을 한다는데 월 수입 100만원이고요. 자녀는 3명 있습니다. 회사원 무직 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파산 채권으로는 총 8명에 대해서 총 8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은행하고 캐피탈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을 보면 보증금이 아까 2010년 5월에 1억 원이 있었죠. 근데 8,500을 사라졌어요. 8,500이. 결국은 개인 채무, 사채를 변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봉고 그레이스 승합차는 중고 400만원에 팔아서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재산으로는 현재 보증금 1,500이죠. 아까 1억에서 8,500 사채 갚고 남은 1,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재산이 자녀가 땅이 있습니다. 지방에. 시가는 600만원 빼내 안 되는데 2010년 12월 1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파탄 시기는 처명의로 2007년부터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과도한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채무자의 만성질병으로 과도한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파산을 이뤘다고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향후 조사 계획은 보증금 1억 중 사채 7,500, 아마 1,0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 같아요. 7,500만원 편파 변제 여부를, 편파 변제 여부, 거기에 편파 행위가 있었으면 부인권 행사하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이자를 준 통장, 진짜 사채가 맞는지, 이자를 줬으면 사채는 30이든 50이든 정액제로 주잖아요. 월 2부 3부 1,000만원에 2부면 20만원씩 주고 5천이면 100만원씩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값 돌려막기에 대한 자료, 최근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카드 자료, 이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죠.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진술을 기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내라고 한 정당한 이유를 관제인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판사한테. 제가 이거를 그냥 무작정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기초에 다 진술하죠. 보증금 8,500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사채 갚았습니다. 그럼 사채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차용증이든지 아니면 이자를 준 통장.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카드값 돌려막기 했으면 카드 사용 내역을 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조사의 어떤 포인트를. 그 다음에 자녀 명의의 무슨 동 주소 이전 경위. 혹시 여기다가 보증금을 이제 은닉해 놓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딸 명의의 시골집 취득 경위. 이게 필요하죠. 약간 좀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3녀명의 시골집 취득 경위, 요양용도인지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이모씨, 김모씨에 대한 편파 변제가 좀 과도하죠. 2,500, 2,000만원.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수표를 받았답니다. 이제 그 수표를 추적을 할 필요가 있죠. 뒤에 이서가 돼 있으면 누구한테 결제가 됐는지 이런 걸 좀 필요로 합니다. 조사를. 그래서 이제 전 가족의 뭐 10년치 금융자료, 세목별 과세증명서, 뭐 10년치 좀 과하게 보입니다만 최소한 왜냐면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좀 5년치 정도 이상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업자료 당연하죠. 부인 명의로 사업을 했으니까요. 부인의 회생 신청 자료. 부인이 이제 지금 현재 회생을 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파산해서 한 얘기하고 다른 혹시 무슨 진술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인 회생 신청 자료도 필요합니다.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 진술의 신빙성, 타인 내지 가족들을 통한 재산 은닉 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속행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속행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사 이유로 보니까 뭐 추가 제출 요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걸 중심으로 살펴보면 임대차 보증 1억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최초 파산 신청서에 기재한 7,500만 원을 인근 점포에 위치한 이웃들에게만 편파 변제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위 자금을 별도로 배우자 박모씨 내지 자녀들 명의로 은닉한 건 없습니다. 두 자녀 모두 간호조무사로서 월 150에서 2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올리고 배우자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제하다가 중단되어 취소된 점을 봤을 때 일로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결국은 편파 변제는 했지만 사채에 변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채에 변제하고 남은 2천만원으로 현재 임대차 보증금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인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배우자 명의로 1,500만원 갖고 있고요. 그 7,500 중에 한 5천, 아까 2,500 정도를 사채 변제하고 2,500만원은 자녀 명의로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명의로 보유한 것까지 치면 2,500에다가 배우자 1,500이면 4,000 정도죠. 약간 한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2천 얼마였을 거예요. 한 1,000 정도로 한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면제재산에 근접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도 이 금액에서 남은 돈으로 채무자 및 부부가 건강 악화로 요양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780만원으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또 한가할 여지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환가를 안 한 이유가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다만 신청서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편파 변제 채권자 중 이모 씨는 배우자 박모 씨 통장에서 이자로 보이는 30에서 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박모 씨 은행 2017년 8월 10일 180만 원, 115만 원 쭉 등 월 2부 이자라는 채무자의 진술에 비춰 2천에서 2,500만 원의 채무는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이웃 간의 거래이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차용증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입금된 적도 없거니와 이자조로 지급된 돈이 없어 채무자 내지 가족들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아도 나오지 않고 채무자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권의 변제라고 주장하는 신청사의 진술에 의문이 드는 점은 있지만 의문이 일단 들었습니다. 차량의 처남의 도움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한가 포기 대상. 가사 위자금에서 은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남 박모 씨 명의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이것도 사행이죠. 원칙적으로 200만원 설정되어 부인 청구 실익과 환가의 실익을 고려할 때 절차가 지연돼서 이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편파 변제 채권자인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접촉을 해서 화해 계약을 시도하고 차량은 포기하고요. 채무자가 편파 변제한 채권자 10명 중 7,500만원을 자인하고 있으나 8명은 금액이 소액입니다. 100에서 500만원 내외로 총 3,000만원 정도를 이제 변제를 했어요. 2명은 2,000, 2,500입니다. 좀 뭉태기 돈이죠. 그래서 이제 화해 계약을 이제 시도할 예정이었고 결국은 이제 이 보증재단은 이 번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기 위해 임대인 서모 씨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해야 하나 이건 아마 압류 금지 재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쭉 상황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배우자가 8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로 뭐 용두사미에 그쳤지만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량면책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번거로운 부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800만원을 임의의사로 임의한가죠. 일종의 출연을 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함으로 인해서 뭐 한 10% 정도 받았죠. 최초에 8천 얼마였는데 이제 이자까지 하니까 1억 200 정도가 됐죠. 이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10% 한 8% 정도 나눠주고 끝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배당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임무 종료를 했고요. 면책 허브와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편파 변제 사실이 확인하였던 바 실제로 동자금은 다시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지급되어 생활비 및 자신이 부채 변제 등 박모 씨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변제를 통해서 약간 이제 은닉성 자금이죠. 한 2천 정도는.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로 한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과거 편파 변제 행위는 이거는 약간 은닉성이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순 편파 변제는 원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닙니다. 부인 대상일 뿐이지. 근데 이런 경우는 편파 변제 행위를 통해서 은닉해놓은 거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뭐 일부 반환한 점을 통해서 이제 재량면책을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량면책이 허용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로요. 결국 가족이죠. 또 여기도 동생에 대한 편파 변제를 환가한 사안을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배우자 명의 보증금 7천에 월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살았습니다. 전월세를.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전입, 자녀의 취약 문제로 딴 곳으로 옮기고요. 2009년에서 2013년에도 7천에 100만원. 근데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2,390만원에 월 70만원. 절반으로 확 줄죠. 절반도 더 줄죠. 한 3분의 1 정도로 줄죠. 딱. 그랬을 때 결국 이 나머지 보증금 7,000 마이너스 2,300 한 5,000 정도 되죠. 한 4,500 정도. 이 4,000 정도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이제 드러나죠. 벌써. 채무자는 이제 가정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구와 동업으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채무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11년경 15년 이상 영업해오던 카센터 가게에 대해 땅 주인이 명도를 요구해 그만두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채무자도 돌려막기로 3, 4년을 버텼습니다. 현재 백화점 판매원 수입 월 50에서 100만 원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파산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녀 부모님을 보시면 부친, 모친 다 살아계시고 큰오빠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는 이제 카센터를 그만두고 청소 관련 일용직으로 15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3명입니다. 쌍둥이가 있고요. 21살 따님이 있고 12살 먹은 그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3명까지 부양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가정주부들은 대부분 한 5천 정도도 참 힘들어요. 남편이 실직이고 이제 벌이가 시원찮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 5천 뭐 조금 많으면 한 7, 8천 억이 넘은 경우는 힘듭니다. 억까지는 아마 돌려막기가 힘들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쓴 규모가 있어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만 쓰면은 카드 돌려막기는 어느 정도까지 버티다가 이제 한계가 오는 점이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못하죠. 그쵸? 여기 보시면 뭐 800, 3000, 1000 딱 3개입니다. 카드 국민은행. 이 국민은행은 사실은 카드 채무는 아니죠. 그냥 배우자의 카센터 운영자금으로 이제 뺀 거고요. 결국은 카드 채무는 요 800하고 1100입니다. 한 1000, 2000 정도 되죠. 2000 갖고 이제 한 3, 4년 한 달에 한 100 정도, 100에서 150 정도 썼을까요? 돌려막다가 이제 어려워서 들어간 거죠. 재산 채권은 없고요. 채무자 명의 재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2012년 11월에 이제 빌라를 하나 판 게 나옵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3억 2,500만 원을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아마 검토한 걸 여기다 메모해 놨을 거예요. 은행 대출금 이거 근저당이죠. 뻔하죠. 1억 3,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줬죠. 이 사람들은 전세를 살았죠. 아까 처음에 보듯이 7천에 150. 나중에 이제 2,500에 이제 70.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은 전세를 준 거예요. 1억 2천. 그러니까 채무 변제는 6,500. 그러니까 이거 외에 좀 사채를 많이 쓰고 있었을 거예요. 금융권 채무 5천만 원 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데는 이제 편파 변제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은 2,390 있죠. 배우자의 카센터 수입 및 부동산 매각 대금 중 남은 금액으로 2,500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 100만 원. 그 다음에 부모님 재산은 뭐 소나타가 있지만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삼을 수 없고요. 자, 이제 부동산 매도 대금 사용 내역을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2006년 10월 15일 날 취득을 했고요.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몫은 좀 빼야 되겠죠. 채무자 몫을 2분의 1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3억 2,500만 원을 매도했어요. 1983년 신축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나 뭐 29년 30년 정도 하다가 재건축 많이 하다가 무산됐죠. 취득가 3억 7,500만 원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점이 동생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제1은행 근저당 채무 1억 6,800만 원, 실질 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보증금 1억 2천을 반환하고요. 전세 세입자. 남은 금원으로 현재 주거지 임차 보증금 요거 사용하고 남은 금원 약 4천만 원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제출된 소명자료와 등기 등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소명되고 은닉재산은 없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동생에 대한 편파 변제. 2012년 부동산 매도 후 채무자는 특별히 자신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였고요. 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한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동생에게 송금한 게 나와 합니다. 이게 이제 편파 변제한 내역이 발견되는 거죠.
이제 편파 변제는 사실 현찰로 주면은 뭐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제 송금한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면 뭐 그게 동생이든 제3자든 금융기관이든 다만 이제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따져서 그 다음에 부인 대상의 어떤 실효성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동생에게 이제 1,000만원을 송금한 게 나오죠. 2014년 3월 5일. 이런 분들 특징이 또 개도 많이 합니다. 사실 사금융이죠. 800만원을 수령해서 그쵸? 수령했습니다. 이 이유죠. 또 동생에게 4월 2일날 1,000만원을 또 송금합니다. 총 한 2,000만원 송금한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뭐 갯돈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최근까지 파산 앞두고까지 개를 탔으니까 개를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입을 해야 되지만 원래는 이론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죠. 갯돈도 채무불이행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는 아마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 위주니까 파산해서 논의를 하죠. 대부분. 채무자는 동생이 2,000만원을 송금했죠. 보증 아까 최초의 그 집한 대금에서 1,000만원, 개주한테 받은 돈 800에 보태서 2,000만원. 왜 동생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 1항에서 언급한 아파트를 남동생의 자금과 배우자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아마 재건축 투자를 한 것 같아요. 6년간 보유하였으나 결국 이제 공동으로 투자한 거죠. 이 당시가 아마 아파트가 많이 떨어진 시절이에요. MB 정권 때였을 거예요. 이때가 2012년. 근데 부동산이 아마 가장 저점이죠. 그쵸?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부동산이 폭등하다가 MB가 잡고 나서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는 부동산이 좀 별 볼 일 없었죠. 그 내에서만 움직이지만 이런 폭등기는 없었습니다. 막 2배 뛰고 이런 거는. 배우자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해 6년간 보유하였으나 시세하락으로 아까 3억 7,500에 취득한 거를 3억 2,500에 팔았으니까 5천만원 떨어졌죠. 2012년. 그렇죠? 2012년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입니다. MB 말 박근혜가 MB 말입니다. 이때 2012년 11월 10일이면 MB가 2007년도에 취임했고요. 201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003년도에 취임했고 2008년도에 퇴임하고 2013년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MB 말 때입니다. 구입시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매도하여 큰 손실을 봤으니까 동생과 의절을 했다는 거는 동생하고 이제 안 본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이 아줌마, 이 채무자분이 남동생한테 좀 남동생을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꼬셨을 가능성이 있죠. 뭐 동생도 그래 오케이 했는데 결국은 끝이 안 좋으면 뭐 결국은 권한 사람 탓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거죠. 이게 명확하게 자기가 각서를 쓰고 그렇죠? 투자하고 손실 나면은 뭐 그러면 자기 누나한테 돈 더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책임하에 한 건데 이제 결국 이제 뭐 안 좋아졌죠. 결국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죠. 그럼 아파트 투자 과정에서 동생과 사이가 벌어져서 10년 전에 은행원이던 동생 결국 이제 은행원인 동생을 자금줄로 삼아서 명의로 2천만원 신용대출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2013년 1월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 한도 내서 변제하고 2014년 갯돈을 수령하여 임의로 변제하였다고 진술.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은행원이었죠. 현재 채무자의 채권자 중 국민은행 채무가 3,050만원, 국민카드 1,100만원으로 이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원 인출되어 채무 초과가 초래됐으므로 채권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회성이 크고 특히 2014년 4월 2일 변제한 내역은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조금 사회성이 있고 유해성이 있다고 봐서
이에 관제인은 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부인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고 아울러 하해 계약을 시도하여 적정한 금액을 파산전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동생하고 아마 하해를 했을 거야. 아니면 채무자가 돈을 일부 냈든지. 중간에 좀 끊기는 분은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목을 가다듬기 위해서 좀 담배를 제가 3년 전에 끊었는데도 이게 이제 계속 연달아서 강의하니까 좀 목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5. 이건 66년생 여자분이고요. 2015년 조금 뭐 가장 최근의 케이스인데 5년 됐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신우이에 대한 편파 변제죠. 이제 가까운 사람이죠. 지금까지 사례 5개는 다 뭡니까? 오빠, 남동생, 그쵸? 형부, 그쵸? 신우이 다 친인척입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도에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어렵게 살죠. 이때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보증금 3천에 배우자 명의로 월 55만원. 결국은 최종적으로 2009년엔 보증금 1000에 월 40만원. 2009년도에 이제 자녀 학교 문제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거고요. 계속 보증금 3천에 90, 그 다음에 이때 집을 삽니다. 2013년에. 3천에 월 45만원. 1000에 월 15만원. 결국 이제 뭔가 집을 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게 경매로 넘어갔는지, 매각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업 이력을 보시면 2007년에 14년까지 땡땡랜드라는 의류 샘플 제작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이 한 게 아니라 직원이었습니다. 170만원 월급을 받았고요. 2014년 7월에서 9월에는 의류 샘플 제작 회사 마찬가지로 이제 220.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의류 같은 동종 업종이나 식당 뭐 70에서 더 벌 수도 있습니다. 2013년에 파탄됐고요. 2011년 7월 10일 아들이 암발병으로 참 이런 불행한 일이 있죠. 병원비를 마련하게 대출을 받아서 소득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일었다. 병의 장사 없죠. 그렇죠? 2011년부터 아마 몇 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들 이런 것 때문에 파탄대까지 한 2년 정도, 2, 3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배우자는 이제 가스 배달로 월 120 동거하고 있고요. 아들이 이제 23살이고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입니다. 이 아들이 아마 이제 2년 이상 암투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아들 같아요. 그 다음에 딸은 하나 있고요. 아들, 딸. 채무가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뭐 2013년이니까 요때 이제 암 발병하고서 그쵸, 집중적으로 이거 2013년이죠.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그쵸? 병원비 뭐 1000만원 하려면 여기서 빼고 다 모아서 또 하고 또 갚고 이러다 보면 이자가 뭐 한 두 배는 몰라도 최소한 1.5배, 2배는 늘어나죠. 그래서 거의 뭐 이게 거의 한 5천 정도 되죠. 이게 총 8,500. 이거만 없었어도 뭐 크게 그쵸? 요거 뭐 꾸준하게 그냥 사셨을 텐데 결국 이제 아들 병원비가 이제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보험 해약 한금은 170만원 빼야 안 돼. 이건 이제 면제 재산이고요.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을 쭉 봤습니다. 이제 뭐 이 차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되죠. 생활비 병원비에 사용한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 배우자하고 같이 부동산이 있었죠. 2011년에 산 거. 이제 3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3억 3천에 팔았네요. 근데 아마 3억 1천월, 그러니까 거의 이때는 이 부동산이 MB 때 2014년이 최저점이었어요. 사실 최경환 장관이 부동산 사라고 막 세일할 때요. 이때가 대출해 줄 테니까 사라. 지금은 정부가 막 김현미 장관하고 정부에서
부동산 막 폭등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뭐 20몇 가지의 대책.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약간 이제 경기가 침체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오히려 군부를 떼려고 뭐 대출을 뭐 풀고 뭐 사라. 그쵸? 막 적극 권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주 최저점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 11년에 별로 높을지 않은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아마 한 7, 8억 갔을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강북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이면. 근데 그 당시에 뭐 한 2, 3년 정도 보유했으니까 뭐 거의 남는 금액이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부동산이. MB 때의 어떤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 바뀌고 2017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랐죠. 조금씩 오르고 뭐 지금은 말도 못하고요. 이 부동산도 참 이분들도 이게 중간에 뭐 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흐트러진 거죠. 사실은 가정 경제가 망가진 거죠. 남편은 회생 들어오고 이분은 파산하고 이거는 이제 뭐 팔 수밖에 없죠. 그쵸? 이자를 내고 그쵸?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막 전세 끼고 산 것 같은데 그쵸? 보증금 1억 9천 끼고 산 거예요. 끼고서는 잘 샀죠. 근데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1억 3,800에 5%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5, 60만 원이에요. 그 당시 이자는 좀 비쌀 때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30년 전.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30년 전이라도 이제 지적전산 자료는 필요합니다. 혹시 미등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건 다 받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이 170은 이제 환가 포기 재산이고요. 부동산 이제 처분한 것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뭔가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2014년 10월 23일 3억 3천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이때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도 10억 정도였어요. 10억. 지금 뭐 20억, 30억 간다는 게 그때 이제 이렇게 10억에 팔아서 사업상 정리하신 분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일 거 이거 이 땡땡동 땡땡마을 이 제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아마 일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일산 신도시 정도. 분당은 이것보다 좀 비쌌을 테고. 이거 볼까요? 매도 당시 보증금 1억 9천만 원과 근저당 채무 1억 3,800만 원을 매매 대금에 가름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 남는 금액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같은 지역의 시세로 평가해도 저가 매도 혐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동산은 요즘 KB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다 공시가 되죠. 뭐 옛날처럼 업다운 계약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는 업 계약을 많이 하죠.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건설업자하고 짜고 건설업자가 2억에 팔아야 되는데 일단 2억 5천에 파는 걸로 해서 2억에 팔면은 대출이 8,000배는 안 나오는데 2억 5천이면 대출이 한 1억 1천에서 1억 1,000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많이 받습니다. 빌라는. 근데 아파트는 뭐 짤 없죠. 딱 그 공산품처럼 이게 거의 뭐 시세가 그쵸? 뭐 1층하고 약간 층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향이나 남향, 북향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시세를 크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세입자가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낙찰가가 떠질 거 우려해 매수에 응한 세입자한테 팔았군요. 저 세입자, 이 세입자는 뭐 그 당시에 사서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전화위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참. 그래서 결국 은닉 현금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연 부인권 대상은 이제 개인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채무 초과 전에 2천만원 정도의 금원을 개인에게 송금한 것은 채무자가 개주였어요. 개원들에게 갯돈을 지급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채무 초과 상태는 아니었죠. 2012년도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2012년경 아들이 질병, 암투병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까 채무 지급 발생 시기를 보시면 2013년에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암투병이 이제 2012년에 확정되고 이때 이제 거액의 병원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송금한 것은 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 초과 직후인 2013년 4월 20일경 채무자의 신우이에게 20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관제인이 질문하자 채무자는 이 신우이 분도 개원으로 과거에 갯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경제 사정으로 이 일시경 그러니까 갯돈을 나중에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뭐 이유 어찌 됐든 이제 변제죠. 이것도 갯돈을 훗날 변제했는데 그때 공교롭게 채무 초과였기 때문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변제한 행위는 부인 대상이 명백하죠. 이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는 편파 변제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됨. 다만 2013년 6월 7일경 그 이후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2,3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 후 17일 만에 2013년 6월 24일 2,345만원을 송금하여 변제를 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 차용이죠. 이걸 왜 차용했을까? 2,3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 후 다시 송금했어요. 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2013년에 이제 암투병 중인 아들 위해서 엄청 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몇 달 더 버텨보려고 2,300을 받아서 일단 변제한 다음에 이제 급한 거를 뿌고 거기서 다시 또 대출을 받고 뭐 2,000한 7, 800 정도 뽑아서 2,345만원 이분한테 송금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생활비 내지 자녀분 병원비로 썼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부인권 행사는 좀 부적절하죠. 단기 송금은. 이것도 이제 뭐 사회적 상당성 있는, 이론적으로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여기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좀 부적절해서 이제 한가를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그 차용자금을 단기간에 보유에다가 뭐 업무용 자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변제한 거 이런 거는 사실 부인권 행사는 안 합니다. 단기 차용인 경우. 그럼 단기 차용은 최소한 뭐 한 6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단기, 6개월 이상이면 장기로 볼 수도 있고 1년 정도로 볼 수도 있고 그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차용한 다음에 업무용 내지 사업하는 사람 업무용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돌려막기에 사용했을 때 부인권 행사는 적절치 않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또 계속 나옵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신우이죠. 샵 신우이에 대한 변제와는 별도로 2013년 6월 20일 요 사람에게 2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땡땡땡은 신우이의 지인으로 채무자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신우이가 돈을 대신해서 갚을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엮여있죠. 이 사람도 신우이 샵도 땡땡땡 이 친구도 신우이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신우이한테 2천만원 투고 이분한테 2,300 투고 그때 만약에 이 사람 못 갚으면 신우이가 독박 쓰기로 했던 뭐 약정은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실제 그럴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연결돼 있죠. 아까 앞서 케이스에서 나왔죠. 형부한테 차용하니까 형부가 처제를 도와주긴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소개를 해주죠. 지인들 2명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집 팔거나 이럴 때 그걸 다 고맙습니다 하고 다 갚죠. 그게 파산해서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거 마찬가지죠. 신우이가 이제 신우이 자기도 이제 차용 범위는 이것도 이제 갯돈이잖아요. 2천만원 빼니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융통하실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땡땡땡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분을 이제 소개를 해줘서 돈 거래를 텄으니까 이게 만약에 빵꾸가 나면 신우이는 자기가 이제 체면이 손상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참 이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관제인은 땡땡땡으로부터 송금받은 2천만원이 채무자의 채권이라면 땡땡땡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야 함을 설명하였고, 신우이가 이 돈을 대신 갚았을 경우에는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위 계금 변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함. 참 관제인은 냉정하죠. 법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제인은 이 신우이를 상대로 부인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나 소송에 앞서 화해 시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우이하고 아마 이제 화해가 됐을 거예요, 이것도.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몇 분인가요? 한 40분 정도 되면 적당한 것 같네요. 케이스 한 2개에서 3개 정도. 너무 오래 해도 참 저거죠.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3, 4, 5번 다 친인척과 관련된 편파행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6번도 다음 시간부터도 아마 이제 계속 할 건데요. 계속 아마 친인척이 등장할 겁니다. 예, 오늘은 5번까지 하겠습니다. 사례 3, 4, 5 3개를 했습니다. 이번 편에. 감사합니다.